자, 이제 뭐 지난번에는 계획을 또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한 것들을 접하게 되죠. 사실 이 부동산 공법은 처음부터 생소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려면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강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앞으로 그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시행자 보호 조치 5개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4가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과서 페이지를 좀 바꿔서 156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다. 이렇죠?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남의 땅을 출입해야 되고요. 또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남의 땅을 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은 이렇게 봐야 되죠.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는 타인의 토지를 단순히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출입을 해서 일시 사용을 합니다. 일시 사용을 하거나 또 출입을 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장애물 변경 제거. 이 2가지에 따라서 절차는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페이지 156페이지 03번에 토지 A 출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타인 토지 출입을 뜻합니다. 자, 출입자 볼까요? 국토부 시도시장군수 그랬으니까 행정청인자고요.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그랬으니까 이 시행자는 행도 되고 비행도 되죠. 행정청 행도 되고 비행정청 비행도 된다. 그 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거나 타인 토지를 제로적치나 임시용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면 나무, 흙돌 그 밖의 작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도 할 수 있고요. 일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이때 출입자는 행정청인자뿐 아니라 비행정청인자도 출입할 수 있다. 2번째, 출입 등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박스에 4가지 나오죠. 1번은 계획 등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기초조사를 위한 거. 2번째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나와 있고요. 3, 4번도 계속해서 사업 등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입의 목적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괄호 3번에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에 출입 허가 나와 있고요. 2번에 출입 통지 나와 있나요? 그 2개를 묶어 주시죠. 출입 허가와 출입 통지를 묶어서 이것을 소극적 절차라고 적자. 대단히 소극적 절차. 소극적 절차. 자, 우선 책을 먼저 읽고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출입 허가부터 봅니다.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 6인 확인하세요. 특, 광, 특시, 특도시, 군이 나오죠.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정청인자가 출입할 때와 비행이 출입할 때 어떤 자가 출입할 때 허가를 받을까요? 당연히 비행이죠. 그래서 괄호 속에 보면 다만 행정청 시행자는 제외 그랬으니까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비행일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2번째, 출입통지.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련에게 일시장소를 알려라. 그래서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자고요. 그저 소극적으로 남의 땅을 출입하는 거와 그 땅에 출입해서 일시사용과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면 이것은 좀 더 적극적 절차. 반면에 이건 소극적 절차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절차상의 차이점을 밝혀내야 돼요. 자, 우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소극적 절차는 행정청에 출입할 때와 비행정청 출입할 때 다르다. 행정청은 허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받지 않는다. 통지만 합니다. 알린다 이거죠? 출입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장소를 통지해 줍니다. 출입하기 7일 전까지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제가 소유자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자에게 알린다. 그러나 비행정청일 때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돼요. 6인에게 허가를 받고 그리고 통지합니다. 이 통지 마찬가지죠.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비행일 때는 허가를 받고 통지를 합니다만
행정청일 때는 통지만 하는 거죠. 허가받지 않는다.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정리했고요.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야간 출입에 제한 그랬는데 거기다 사생활보호라고 적었어요. 사생활보호. 깜깜할 때 야간에 남의 땅을 출입한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죠.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일출 전, 일몰 후 그랬어요. 일출 전이면 해 뜨기 전, 일몰 후면 해진 후. 한마디로 뭐다? 깜깜할 때죠. 이럴 때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남의 땅을 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자, 여기다 3번이라고 적고요. 일출 전, 해 뜨기 전, 또 일몰 후, 해진 후. 이때는 깜깜할 때 출입하는 거니까 사생활 보호 입장으로 보자. 사생활을 보호하자. 그럼 사생활을 보호해 주려면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누구죠? 아까 소유자 등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통칭해서 소유자 등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누구에게 사생활을 침해하겠습니까? 소유자겠어요? 점유자겠어요? 관리인이겠어요? 그렇죠. 점유자죠. 따라서 이때는 그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의 승낙을 봐야 출입할 수 있다. 점유자가 들어와라. 승낙해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 관리자는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유자로 국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괄호 4번으로 갑니다. 괄호 4번의 제목을 보시니까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절차죠. 그래서 거기다가 적극적 절차라고 적자. 적극적 절차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취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일사용 미출. 나무, 흙돌, 그 밖의 작물을 변경 제거한다. 장애물 변경 제거해라 미출. 자, 이때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 절차일 때는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 땅에 저 나무를 잘라도 좋으냐. 그러니까 조사 측량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죠. 나무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자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잘라도 좋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없어서요. 그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6인 확인하시고 6인의 통지를 하고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6인의 허가를 받는 거죠. 비행인자가 통지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인자는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통지한다. 알린다 이거죠. 6인에게 통지를 하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고 비행일 때는 통지 갖고 안 되죠. 허가를 받고 남의 땅에 저 장애물을 자를 수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할 때 통지나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158페이지가 되죠. 맨 위에 거 봅니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 사용과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면 제일 먼저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잘라도 좋냐 동의를 받고, 물론 동의를 못 받을 때 이런 절차가 있고요. 동의를 받고 나서 통지합니다. 며칠 전이죠? 이건 3일 전. 3일 전에 소유자 등에게 자르겠다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소극적 절차인 타인 토지 수립일 때는 7일 전. 일시 사용은 장애물 변경 제거에 적극적 절차는 3일 전 날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타인의 토지를 취입하는 소극적 절차와 적극적 절차를 나눴을 때 동의를 받는 것은 바로 적극적 절차 일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절차인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동의 절차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적극적일 때만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책을 적당히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제를 해요.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때는 통지하거나 허가를 받는 거고 적극적 절차할 때 동의가 있다는 거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바로 5번 보겠습니다. 토지 점유자의 수인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자는 참을 인자죠. 참아라 이거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출입하니까 참아라 이거죠.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토지 출입이나 일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를 방해 거부할 수 없다. 공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니까 참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화살표 주고 위반 시 이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괄호 6번. 토지 출입이나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자기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이는데 증표와 허가증에다 각각 밑줄 쳐보세요. 증표는 행정청일 때 내보이겠죠. 행이라고 적고 허가증은 비행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행정청인 자는 공무수행증 같은 증표가 있을 테니 그것을 지니고 내보이는 거고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을 테니까 허가증이 있겠죠.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7번 제목 보자.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이 나옵니다. 자, 타인 토지 출입이 나왔으면 이제 손실 보상이 나와야 돼요. 손실 보상.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5개 지금 여기 타인 토지 출입하니까 이건 지우고요. 자, 손실 보상의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협의. 자, 이렇습니다. 시행자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땅에 손실을 가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직접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따라서 우리 공법상 손실보상의 사유는 바로 타인 토지 출입이에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서 직접적 손실을 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이제 입힌 자가 있겠죠. 손실을 가한 자가 있겠죠. 그 자하고 손실을 받은 자가 있겠죠. 가한 자하고 받은 자가 있다고요. 양방 간에 보상의 협의를 할 거예요. 보상 협의라고 적을게요. 손실 보상의 협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상의 협의는 일단 보상할 자하고 보상할 자와 보상받을 자, 이 자 간에 협의를 할 겁니다. 보상할 자와 보상받을 자 양방 간에 협의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보상할 자는 둘로 나눠야 돼요. 만약에 행정청이 출입을 했다. 행정청이 출입을 했어요. 만약에 시청에 A라는 김 과장이 출입했습니다.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럼 김 과장이 자비로 보상할까요? 시에서 보상해 줄까요? 그렇죠. 시에서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인 자가 손실을 가했다면 이 자가 직접 보상하지 않는다. 그 자가 속한 행정청.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행정청인 경우는 그 자가 직접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인 경우에 보상할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손실 가한 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틀린다. X. 그 손실을 가한 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비행정청이 출입을 한 겁니다. 현대건설이 출입했죠? 그 자가 만약에 손실을 가했다면 시행자가 직접 보상하죠. 따라서 비행일 때는 손실 가한 자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의 관건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보상할 자는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구나. 비행일 때는 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니까 손실을 가한 자가 곧 보상할 자가 되는구나.
그러나 행정청일 때는 그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보상을 받을 자란다면 결국 손실 입은 자와 같다 다르다. 손실 입은 자가 보상받을 자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건 같다고요. 손실 입은 자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보상받을 자는요, 손실 입은 자와 같다. 그러나 보상할 자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보상할 자가 곧 손실 가한 자와 같다. 그러면 맞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상받을 자는 손실 입은 자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보상받을 자가 곧 손실 가한 자다. 그러면 이때는 맞지만 이때는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는 보상할 자와 보상받을 자 간에 협의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보상할 자는 둘을 통칭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한다. 그래도 맞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손실 입은 자와 손실 가한 자가 협의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손실 가한 자가 곧 보상할 자가 될 때도 있지만 행일 때는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좀 보자. 7번에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 보상이 나오죠. 자, 1번부터 봅니다.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고요. 또 그 다음에 시행자가 보상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앞쪽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면 행일 때를 얘기하고 뒷부분에 시행자가 보상을 한 다음에 이건 비행을 뜻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칭하여 보상할 자라고 본다. 따라서 주의를 보면 행위자는 보상 주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행위자가 즉 손실을 가한 그 행위자가 보상의 주체가 될 때는 비행일 때는 맞아요. 그러나 행일 때는 틀린다는 거죠. 자, 2번 협의가 나오죠. 누구하고 누가 협의한다?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보상할 자를 행위자라고 하면 틀린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시행자 보호조치 정리했었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으며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고 끝으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5개가 바로 시행자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오셔야죠. 앞쪽에 100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100페이지. 이제 100페이지에 5개 다 했고요. 이제 1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사 완료가 나와 있죠. 공사 끝났다 이거예요. 첫 번째.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즉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마쳤을 때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나 대도시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공사 끝났습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제대로 잘 끝나나 확인하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2번 준공검사. 시도나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잘 끝났나 확인하는 것이 준공검사죠. 오른쪽 3번이죠.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끝났으니까 이걸 알린다 이거죠. 시도나 대도시장 준공검사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료를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료 단계 3단계죠. 공사 끝났습니다. 보고를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공사료를 공고해서 사업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쭉 공부해봤죠. 다시 한번 절차 가름해 볼까요? 일단 도로 깔겠다 결정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했다. 결정됐으니까 보상계획이 나와야죠. 그것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 그걸 만들었으니까 시행자가 나올 거고 시행자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아요. 이게 실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죠.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5가지 보조처가 있다. 분할 시행한다. 공시송달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끝났을 때 완료 3단계. 공사 완료를 보고하고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를 공고해서 이 사업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쯤 해주시고요. 자,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넘겨봅니다. 이제 102페이지 되겠네요. 맨 위에
비용 부담의 원칙이 나옵니다. 즉 사업을 할 때도 사업 비용이 나올 거고 계획을 만들 때도 계획에 필요한 비용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1번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는 제목이 나오나요? 땡땡 하시고 사업 비용이나 계획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요청이다? 시행자 부담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시행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적으시고 물론 예외도 이번에 나옵니다만 예외는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시행자 부담 원칙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쪽을 일단 마쳤고요. 이제 교과서를 어디를 펴시느냐 하면 한 장 넘겨보시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펴주시고요. 여기를 또 정리하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 물론 개략적이라고 해서 빼먹는 게 아니고요. 중요도가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고요. 정리가 대략 되었을 때 다음 달에 이제 요 기초 과정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공부하게 되고 그럴 때 안 했던 부분과 이런 것들 함께 해서 또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어를 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죠? 104페이지. 04번의 제목을 보니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장기 미집행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 어떤 지역에다가 도로를 깔겠다 결정을 했어요. 도로는 도시군 계획설이죠. 이것을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즉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겠다 결정했는데 사업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를 깔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 부지 내에 많은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들은요. 도로 깔겠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마음껏 개발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부지를 못 꼈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상당한 피해에 직면하죠. 이런 피해를 가만 놔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시설이 결정되었어도 장기 미집행을 하면 이 소유자를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 4가지 조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괄호 1번은 생략을 하고요. 괄호 2번으로 갑니다. 원칙부터 볼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랬으니까 도로 깔겠습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6인 확인하시고 6인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부지로 묶였다면 여기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목에 보면 원칙은 금지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되었다. 원칙은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그 원칙 금지하고요. 절대 금지는 차이가 있죠. 절대 금지는 전혀 못하는 거고요. 원칙 금지는 원칙은 개발을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원칙은 금지가 되고요. 이제 오른쪽 보자. 105페이지에요. 괄호 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땡땡하고 예외. 원칙은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도로 깔 땅이라 할지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부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 깔 때의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도로 깐다.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겠죠. 공사 기간을 3년에 정점에 두고 3년 이내 부지를 1단계, 3년 후의 부지를 2단계라고 한다. 그럼 도로 깔 땅에는 원칙은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을 것이다. 2단계 부지를 보세요. 2단계 부지는 도로 깔 땅은 땅이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공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3년 동안 공사 안 하죠? 이 땅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3년쯤 지나면 도로 깔기 시작할 테니까. 따라서 2단계 부지에는 임시적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임시니까 이제 잠깐 이따 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임시적인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가설건축물이 나오면 이건 거짓가짜거든요. 뭐 그렇다고 거짓건축물이 아니고요. 임시건축물이에요. 임시건축물이니까 일정 기간만 존치를 하고 나중에 부셔라 이 뜻이죠. 당연히 가설건물은 기간이 몇 년이래 존치할까요? 3년 지나면 부셔야 되니까 존치 기간은 3년 이내가 될 겁니다. 자, 내용 보시자고. 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허가권자는 6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허가 사유를 보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그랬으니까 도로 깔겠다 결정을 한 거죠.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도로 깔겠다 결정했는데 2년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나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 그랬단 말이에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니까 2단계를 뜻한다. 따라서 3년간 놀리기 아깝네. 그때는 가설건물을 축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음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3번에 보면 허가 대상 3가지 나오는데 1번 가설 건축물은 밑줄 딱 세요. 그러니까 2단계 부지는 원칙은 도로 깔 땅이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요. 가설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된다.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서 가설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원칙은 금지지만 이럴 때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A라는 자가 허가를 얻어가지고 2단계 부지에다가 가설 건물을 축조했다고 쳐봐요. 그럼 나중에 3년쯤 되면은 도로 깔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걸 철거해줘야 돼요. 그죠? A의 부담으로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예정 3개월 전에 이 가설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근데 A가 안 부시고 버티면 어떡하죠? 그때는 또 다른 조치가 있겠죠. 그것이 4번입니다. 6위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쯤 지나서 도로 관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행 예정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번호로 가설 건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해요. 이걸 철거해서 원래대로 돌이켜놔야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 5번이죠. 행정대집행이라고 나와요. 6위는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아요.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이 나옵니다. 대집행은 관련 법이 있죠. 행정대집행법. 이 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합니다. 그럼 대집행은 뭐다? 대신 집행한다 이거예요. 즉 A가 3개월 전에 이 가설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이 직접 가서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대신 가서 집행한다. 이걸 대집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시 공법은 2단계로 간다. 원래 A가 사업 시행 예정 3개월 전까지 철거든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원래라도 그렇게 놔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가서 집행한다. 대집행. 뭔가를 안 하면 첫 번째는 원상회복을 주고 그것을 안 하면 대집행한다. 이렇게 순서가 잡히네요.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예요. 중간쯤에 괄호 4번 나오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요건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용어를 또 정리하자고요. 매수 청구가 나오죠. 이제 매수 청구라고 나와요. 우선 매수 청구의 뜻부터 좀 알자. 자, 여러분들 매도라는 말이 있고 매수가 있습니다. 매도, 매수. 민법에서 배웠죠? 매도는 팔다예요, 사다예요?
팔다죠. 팔다. 물건을 팔다. 매수는 사다예요. 사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매수를 청구한다. 청구라는 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사주세요라고 청구한다. 즉 내 땅이 있는데 상대방이요.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땅을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이 매수청구. 그럼 매수청구는 이렇게 해석하자. 내 땅 사주세요. 이게 매수청구. 내 땅 좀 사주세요. 그럼 반대 해석해 보게요. 매도 청구는 뭘까요? 매도는 팔 것을 청구는 상대방에게 하죠. 상대방에게 네 것 좀 팔아라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내가 네 것 사겠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공법에서 매수 청구는 참 많이 나옵니다. 매수 사줄 것을 청구 상대방에게. 상대여 내 땅 좀 사주세요라는 것을 매수 청구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 청구는 어떤 제도로 나왔냐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 A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A가 있다. 이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지목이 대. 지목이 대라는 건 대지란 얘기죠. 개발하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도로 깔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도시군 계획 설이라고 하죠. 도로나 공원을 도시군 계획 설이라고 합니다. 도로 깔 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A는 자기 좋은 땅이라도 개발을 못한단 말이죠. 빨리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결정해놓고 10년 동안 미시행하고 있어요. 미집행. 10년간 삽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소유자는 땅은 좋은 땅인데 도로 부지로 묶였고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는 아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A는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 땅을 국가가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수 청구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의 사유는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에요. 10년 동안 미집행을 하며 동시에 지목이 됩니다. 고로 10년간 집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지목이 잡종질할지 이런 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죠. 자, 내용을 보자. 자, 그렇다면 내 땅을 사주세요라고 A가 청구를 하면 국가는 반드시 사줘야 돼요? 필요할 때 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국가는 사줘야 됩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사줍니까? 필요할 때 사줍니다. 그리고 공법상 매수 청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가격과 조건이 맞을 때 사주는 거지 무조건 청구했다고 다 사주는 건 아니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형성권이라 볼 수 없다. 형성권이라면 청구했을 때 다 받아들이는 게 형성권인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A가 국가에게 내 땅 사주세요 청구를 하더라도 국가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매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안 살 거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매수 청구는 대부분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1번의 의의는 법 규정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요. 2번으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종 지목이 대, 지목대 밑줄.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 10년 이내 밑줄.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밑줄. 이때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0년 미시행에 지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괄호 속까지 다 보셔야 돼요. 다시 첫째 줄 올라갈까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만 매수 청구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괄호 속에 보면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과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았다 해놓고 괄호 셋째 줄 괄호 속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제외 그랬잖아요. 설령 10년 이내에 시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했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있다면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령 10년간 시행을 안 했어도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있다면 시행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미집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건 10년 미시행에 지목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제 3번 매수의 의무자. 그럼 이 A라는 자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느냐? 매수의 의무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수 청구는 강제성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매수 의무자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듯 보이죠. 절대 그렇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없는데 얘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1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이 3개를 딱히 부를 방법이 없어서 매수 의무자라고 지칭할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원칙은 6인이죠. 6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로서 2가지가 나와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죠. 107페이지 맨 위에 박스 2가지가 나와요. 가번 보면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 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대요. 그럼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첫 번째 6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그럼 시행자는 아까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었기 때문에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의무자라고 쓸게요. 설치하거나 관리를 할 의무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6인, 나머지 시행자나 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적당히 부를 방법이 없어서 매수 의무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매수 청구는 6인에게로 한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6인에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리죠. 시행자나 의무가 있는 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에 매수 절차에 동그라미 2, 3번을 2개 묶어서 2번에 6개월 형광펜 색 딱 칠하고 3번에 넷째 줄에 2년 색을 딱 칠하세요. 자, 6월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을 하고 3번 매수부를 결정하면 토지 소유자와 6인에게 알려주고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한다. 지금 매수 절차는 6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6월 이내 결정해서 통지한다. 결정을 하고 6월 이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그때부터 2년 이내 매수할 수 있다요, 하야 한다요. 그때가 매수하여야 한다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돈이 갑니다. 6월 이내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했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니까 강제성이 있다 없다. 있는 듯 보이죠? 그러나 이때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제성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6개월 이내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했잖아요. 만약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하겠다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2년 이내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강제성은 없다 이 뜻이에요. 하겠다 결정했으면 그때부터 2년이나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6월 2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5번째 매수대금의 지급 방식을 보겠습니다. 원칙은 현금이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 얘네들은 저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2번의 예외입니다. 예외는 뭐로 지급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자, 발행자와 요건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자, 원칙은 매수금이 현금이었다고요. 근데
누구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일 때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는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으니 그게 무슨 채권이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1, 2, 3, 3개가 있잖아요. 셋 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은 누구만? 지자체만 발행한다. 그래서 지자체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국가는 발행할 수 없어요. 국가 X. 매수세금을 채권으로 발행 지급할 수 있는 딱 지자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로 국한한다. 모든 매수 의무자가 채권 발행할 수 있다면 틀리죠?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은 지자체만 발행한다. 그럼 이제 어떨 때 발행하느냐? 박스에 가번, 나번이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합니다. 얘가 나는 돈 대신 채권으로 달라 원할 때 발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소유자가 부재적인 토지가 꽤 많지 않습니까? 또 비업무용 토지라면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짱박아 두는 거죠. 왜 짱박아 둔다? 투기 목적으로 팔기 위한 거죠. 이런 토지는 이제 중과세 대상인데요. 이런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토지가 매수금이 5천만 원짜리가 있다. 비업무용 토지예요. 그럼 3천을 초과하는 금액 2천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매수금의 3천 초과 안에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비업무용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주라면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제 니은번 상환기간.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돈으로 상환을 해줄 겁니다. 채권이 나오면 반드시 상환기간을 체크하자. 10년 이내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넘겨보자. 이제 디귿번이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아까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관련 법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따른다. 이렇게. 만약에 채권을 국가도 발행했었다면 국유재산법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죠?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여기까지가 채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6번 맞아 봅니다. 매수 거부나 지연 시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랬죠? 자, 매수를 청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수 안 할 거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결정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가 지연되고 있죠? 그때 이 A는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이 A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자, 내용 봅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 공정물을 설치할 수 있으니 허가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공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스 가번 봅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그다음 매수 거부라고 적죠. 매수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번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아까 말이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죠. 2년 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매수 지연이라고 적죠. 매수가 지연되고 있죠. 매수 지연. 이럴 때는 어떤 걸 설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의 물건이 나오죠. 가번.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야 가능합니다. 또 1종 근린 생활시설 3층이야 가능합니다. 또 2종 근린 생활시설 3층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다 배우죠. 그 다음에 라번 공정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억울하겠죠? 그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음을 축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1, 2, 3 다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에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어요. 매수가 거부되었을 때 3층 이하의 1종 근생, 근린생활시설,
3층에 2종 근린 생활설 근생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예외 규정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근데 설령 이 3층 이하의 2종 근린 생활설을 할 때도 다음에 건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요. 자, 그것도 괄호 속에 있겠죠? 답번에 괄호 속에 보면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은 제외니까 이것은 3층에 할 때라도 설치할 수 없다. 여기서 사실은 다중생활설의 밑줄 치고요. 요건 구체적으로 고시원업을 얘기합니다. 밑줄 치고 고시원업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었을 때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3층 이하의 2종 근생을 할 때로 설치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외우세요. 노, 고, 안다. 이것은 설치할 수 없다. 노고, 안다. 당신의 노고를 안다는 얘기죠. 이것은 노래 연습장, 고시원업, 안마실소. 요건 니은자 딱 붙여서 단란주점. 그래서 노래 연습장, 고시원업, 안마실소, 단란주점은 설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수선고인데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요약해 볼게요. 매수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고 지목이 돼. 이럴 때 이런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절차는 6월 2년. 6월에는 결정하고 2년에 매수한다. 매수세금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만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상환기간은 10년이래요. 또 매수선고는 내 땅 사주세요니까 무조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서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선고 중요한 거 정리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